최근에는 철종하면 저기 드라마에 나오시는 뭐 이렇게만 얘기가 되고 있어서 평범하게 농사꾼으로 살았던 사람을 족보를 막 뒤진 다음에 그가 왕이다. 헌종이 죽은 지 이틀 만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 관상은 틀렸다? 관상이 아니라 사주팔자가 왕을 능멸할 사주팔자다. 사주팔자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는 왕이 될 제목이다. 굉장히 기대에 찼던 군주였던 건 맞거든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변해가요. 피의 숙청을 거듭해요. 내 팔목에 묻은 피가 너무 나를 슬프게 한다. 옛날에 어르신들 입장에선 강화도령 뭐 이러면 다 아셨거든요. 최근에는 철종하면 저기 드라마에 나오시는 뭐 이렇게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역사학자들이 가장 관심 안 갖는 왕 중에 하나, 연구도 잘 안 되는 시대고요. 조금 과장해서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조가 죽은 다음에 조선은 이미 망했다. 그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이 시간이 많이 아팠던 시대인데, 좀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답답한 것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강화도령 철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정조가 있죠. 정조 입장에선 내가 없더라도 내가 했었던 여러 개혁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관료다 라고 해서 김조순을 자기 아들 순조의 후견인으로 김조순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했던 관료를 세워주게 되죠. 그냥 관료로 세워준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장인어른을 만들게 되면서 사돈 관계를 만들어주게 된 건데, 정조가 죽고 나서 사실 아주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정조 앞에서 영특하고 뛰어났던 관료가 어린 나이에 순조가 즉위를 하니까 이때부터 안동, 김씨, 권문 세가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순조 자체를 이렇게 뒤흔드는 시대가 나타나게 돼요. 순조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죠. 자기 아들 효명세자에게 기대를 걸어서 기회를 줬으나 그가 또 21살에 죽게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왕가의 종친들 중에서 가장 혈통에 가까운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헌종이라는 왕인데 그 또한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혈통이 끊긴 상태에서 그 다음 대도 간신히 세워놨는데 그도 죽게 되니까 이제 정말 쉽게 말하면 족보 찾기 대장정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영조, 사도세자, 정조 이렇게 쭉 이어지던 적통 행렬은 끊기게 된 거고, 사도세자의 서자 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와 후궁 숙군 임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던 은원군의 손자를 이제 데려오게 되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세자의 서자들은 대부분 다 반역에 연루가 돼서 다 사살을 당했어요. 은원군 집안 같은 경우는 부인과 며느리가 천주교도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또 밝혀지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실상 이 집안은 멸문을 당한 거죠. 그렇죠? 철종 한 명만 살아남게 됐으니까 강화도에서 평범하게 농사꾼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농사꾼으로 살았던 사람을 족보를 막 뒤진 다음에 그가 왕이다 라고 해서 직접 가서 이제 모셔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열린 거니까, 신데렐라 같은 경우죠. 그렇죠? 갑자기 조정에서 수많은 행렬들이 강화도로 막 올려오게 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 지금 우리 집안이 역심을 품은 가문이고 남아있는 혈통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작은 형하고 함께 막 산속으로 도망가다가, 또 작은 형은 이 산속에 뛰다가 또 다리가 다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영의정이 직접 와서 설득을 해서 헌종이 죽은 지 이틀 만에 덕완군이라는 군으로 바꿔 즉위를 하게 됩니다. 철종의 즉위를 결정지었었던 여성은 명경대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원왕후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정조의 며느리였어요. 순조의 아내였다는 얘기죠. 이 순원왕후는 김씨예요. 김조순의 딸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죠. 그가 효명세자예요. 근데 자기가 낳았던 아들이 죽게 되고 나니까 수렴청정을 하는 상태에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순원왕후가 헌종을 즉위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종을 즉위시켜요. 내명부의 여인으로서 특별히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당시 궁궐의 여인네들의 모습이지만, 순원왕후는 아주 예외적인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종의 아내도 안동 김씨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안동 김씨의 주역으로서 순원왕후의 위세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여자가 악년해 이렇게 딱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순원왕후는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의 여러 정사들을 좀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백성이 힘들지? 왜 이렇게 나라가 고통스럽지? 거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원왕후의 결정들은 싹 다 안동 김씨 입장에서 결론이 나요. 실제로 순원왕후가 의논했던 대상들이 자기 친정 오빠들 혹은 자기 일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왕후 앞에서 치부 같은 것들을 드러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매간매직을 한다라든지 온갖 가름죽을 한다라든지 하는 사실은 싹 빼놓고 철저하게 왕후 앞에서 입에 발린 말들 좋은 얘기만 하면서 갔기 때문에 순원왕후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통용될 수 없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면 우리가 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좌근이죠. 최근에 드라마 때문에 더 뜬 사람인데 궁궐 내에는 순원왕후가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했었던 사람은 김좌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철종 때 영의정만 무려 3번을 했던 사람이에요. 보통이 아니죠. 김조순의 대를 이어서 안동 김씨 여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 되면 20대 초반의 급제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42살에 급제를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4년도 안 돼서 2조 판서가 돼요. 2조 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판서직 중에 최고의 자리예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850년이 이제 철종이 즉위한 해인데 이때부터 화려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참찬, 선해청 당상, 금의대장, 성조판서, 훈련대장, 공조판서 그리고 우의정을 지난 다음에 영의정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핵심적인 기관은 비변사라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철종 때를 분석해 보니까 한 110여 명 정도가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안동 김씨가 16명, 직접적인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4분의 1이에요. 비변사의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동 김씨의 수하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세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다 보면 김병기, 김병국, 김병덕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다 병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조순의 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대를 걸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겠다. 철종이 왕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또 안동 김씨 여성이에요. 김문근 집안이거든요. 정말 안동 김씨 치세에 살았다. 어느 시대든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철종 때 전후로 대거 숙청을 당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북크시로 유명한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안동 김씨의 권세를 운영하는 걸 못마땅히 여겼었던 권도님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지 권도님과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당합니다. 평생을 유배를 당하시고 돌아오셔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죠. 당대에 뛰어났던 학자가 꿈도 이루어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배경에는 안동 김씨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들. 안동 김씨의 세부 정치가 나날이 위세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왕밖에 없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했잖아요. 철종이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어린 나이에 통감 2권과 소학은 읽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이제 공부한 적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학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일자무식입니다 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순원왕후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상은 지난날 어려움도 많았고 오랫동안 시골에 살아왔으나 옛날 제왕 중에서도 민간에서 성장한 이가 있어서 백성들의 괴로움을 알고 있을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지배층들의 수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문제는 얼만큼 철저성을 갖고 있고 구체성을 갖고 접근했느냐는 좀 다른 문제죠. 어찌됐건 간에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아둥바둥하는 모습은 좀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시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심각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컸던 문제, 환곡이에요. 아니, 환곡은 진율미잖아. 쌀을 모아놨다가 흉년이 들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쌀이잖아. 조선 후기로 가면 그렇게 모아둔 쌀을 지방관청에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자금으로 쓰다 보면 비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강제로 백성들한테 환곡비를 채워오라고 요구를 해요. 더 나쁜 건 뭐냐면 환곡을 주면서 이유를 많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는 백성을 억압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도구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철종 집권 후반기 때 그 유명한 임술 농민 봉기,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 70여 곳에 완전히 불타오르는 격렬한 민중 봉기가 일어났었고, 그 민중 봉기 과정 속에서 전국적인 밀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철종도 그랬고 박규수라든지 당대의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의견을 모았었어요. 사실 이때 백성들이 되게 순진했어요. 나라님은 모르셔서 그냥 방치한 걸 거야. 수령들도 그냥 나쁜 짓에 속아 넘어간 걸 거야 라는 거의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임술 농민봉기라는 게 얼마나 좀 우프냐면 그 지역의 실제 권력자였었던 수령, 관리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없고 그 지방의 고 원인 같은 경우는 옷을 벗겨서 쫓아내는 정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 그래서 철종이 가장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정책이 뭐냐? 삼정 이정청을 만들고 개혁을 실시하겠다. 박규수 등 여러 어떤 신하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을 추진했었죠.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순진한 마음과 아름다운 개혁안으로 뭔가를 바꾸기에는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도가의 부정부패가 전 사회적으로 지금 구조화가 돼 있는 거죠. 삼정 이정청의 개혁은 단 3개월 만에 무력화가 되면서 폐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철종이 그나마 진행했었던 그런 개혁 의지 자체도 이제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좀 왕실에서 한 7, 8년 정도 지나면서 공부가 좀 쌓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도세자를 추승한다라든지 자신의 리더십을 드러내긴 했는데, 나는 목검 하나를 들고 있는데 세상은 정말 악이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검으로 몇 개를 뵐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좀 슬픈 이야기.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제가 너무나 최애하는 송강호 배우님께서 막 그의 얼굴은 무엇이오, 호랑이상이 어쩌저쩌고 하는 영화 관상 얘기가 있었죠. 대단한 상이다. 그는 범이다. 호랑이. 개우정난의 정치적 사건은 역사적 사실인 거고, 관상은 거기에다 그럴듯한 재밌는 상상을 만들어 넣은 거잖아요. 놀랍게도 관상 말고 다른 게 딱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관상 풍수 사주가 지금은 되게 미신과 가깝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잖아요. 놀랍게도 이게 조선시대 때는 잡과의 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조정에서 묘지를 쓰거나 새로 건물을 짓거나 할 적에 다 따져보고 짓고 이럴 정도로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관상, 사주, 풍수 이런 것들은 필수 교양 지식의 한 영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중에 관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상은 관과 상의 결합입니다. 관은 내면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은 외부의 기운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이면에 있는 것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조화 균형의 관점을 봤었을 때 그의 부귀, 빈천, 성격의 장단, 인품 같은 것들을 싹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얼굴상인 건데요. 이 얼굴을 딱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환경, 인생의 희노, 애락, 오욕이 모두 얼굴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얼굴은 3정으로 또 나뉩니다. 상, 중, 하로 딱 나뉘게 되는데, 상정은 주로 어린 나이 때부터 30세까지, 중정은 30세에서 50세까지, 하정은 50세에서 말년까지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목구비를 통해서도 관상을 볼 수 있는데, 이마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복을 상징하고요. 코, 관골, 그리고 눈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 마지막 턱을 통해서는 복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눈, 귀, 코, 입 같은 경우는 사독이라고 하는데, 강물이 항상 흐르듯이 이곳은 물이 마르면 안 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줄기라는 건 깊게 패여야지만 싹 흘러다닐 수 있죠. 그래서 인중이 깊게 패여야지만 좋은 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12궁이라고 하는데, 12궁을 통해서 형제궁, 남녀궁, 처첩궁, 부모궁 등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색이라는 이분의 문집에 우리 역사 최초로 팔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세종전에 난간망이 들어오게 되고요. 서거정 같은 아주 뛰어난 유학자들이 한국형 사주팔자 책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화 관상은 틀렸다? 실제로 수양대군이 단종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차지했던 그 사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스캔들도 있지만 관상이 아니라 사주팔자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안평대군을 처형할 적에 죄목을 보면 사주팔자가 왕을 능멸할 사주팔자다. 이거잖아요. 본인이 반역은 일으켜놓고 반역을 안 일으키고 왕을 보호하는 사람을 사주팔자로 이제 몰아버렸던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를 갖고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후종란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중요한 변혁의 시점, 이럴 때는 사주팔자를 이용해서 여러 사건들이 터져요. 예를 들면 명종 때는 을사사화라고 그래서 윤씨들 간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격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웃긴 게 뭐냐면 윤원영이 김영창 등과 몰래 짠 다음에 황대임이라는 사람의 딸의 생년월일을 아주 흉한 사주였었는데 이걸 길한 사주로 바꾼 다음에 세자빈으로 간택되도록 모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위조했던 사례라고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어현이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낮았던 여성인데 임해군의 양자였던 양녕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나빴었어요. 그래서 이 양녕군을 몰아내려고 거짓 소문을 막 내요. 이 양녕군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주가 좋다고 믿고 있고 반역을 꾀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막 내니까 조사가 들어오겠죠. 결론적으로 봤더니 이건 거짓 소문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어현이라는 사람만 처형을 당했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키거나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하기 위해서 사주팔자가 사용되었던 사례가 있다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풍수는 조선에선 굉장히 상식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교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 풍수의 기본은 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공간을 혈자리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혈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청룡, 오른쪽에 백호, 그리고 혈 앞쪽에 안산, 또 혈 위쪽에 주산, 그 근처에 또 물이 모여야 되니까 그걸 합수,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 따져서 이곳이 명당이야 라고 지정을 하는 거고, 거주 공간 주변에 농사 짓고 생활하기 좋은 농토나 좋은 물이 몰려드는 좋은 공간, 뭐 이런 좀 역할도 하기 때문에 풍수지리라는 건 지금들이 도시 조성이라든지 생태적인 관점에서 많이 또 환영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효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짜 낯설죠. 저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간과했었을 인물이에요. 왜냐? 목효지는 노비입니다. 이 시기가 세종, 문종, 단종, 세조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기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왕 얘기하기도 정신이 없고 뭐 한 명의 김종서 같은 사람 얘기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일개 풍수사인 목효지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노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땅자리를 찾는 데는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언제 이 사람이 실록의 정면으로 딱 등장하게 되냐면 세종 23년이에요. 문종의 아내였었던 권씨가 단종을 낳다가 죽어요. 너무 안타깝죠? 장지를 찾고 있었었는데 이 당시에 안산 일대에다가 이제 묘자리를 딱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일개 노비였었던 목효지가 상소를 딱 올립니다. 이곳을 쓰게 되면 왕이 죽을 자리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조선 후기 같으면 바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왕실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세종 많이 늙었죠. 문종은 몸이 병약하죠. 그리고 후사를 본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왕실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조정에서 토론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조정의 핵심적인 관료들도 다 이 어떤 풍수에 대해서는 대가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목효제 주장대로 하질 않아요. 다만 워낙 기특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세종이 목효지를 면천, 노비에서부터 이게 벗어나게 해주고 풍수학 관련 부서에 배치를 시켜주는 파격적인 선택. 그러니까 장영실 한 명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뭐가 벌어지냐? 세종 30년입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년에 아내도 먼저 죽고 아들도 병약하고 며느리도 막 죽고 이러면서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한 유교 군주이기 때문에 불교를 엄청 탄압했어요. 근데 유교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유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인간이라는 건 영혼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유교가 책임을 못 져주는 걸 뒤늦게 세종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문소전이라는 불당을 하나 딱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정에 있었던 신하들이 가만둘까요? 그럴 리가 없죠.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효지가 바로 또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한 번 올리는 것이 아니라 두세 차례를 올려요. 이곳에다가 불당을 지으면 지맥이 끊기게 되고 차후 왕권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대놓고 또 한번 들이받은 거예요. 되게 위험한 말이죠. 왜냐면 예언을 잘못했다가 틀리면 자기 목이 날아갈 판인데도 목숨을 걸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세종이 자기가 또 살려줬던 사람이고 무시하는데 목효지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재차 신이 감히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 지어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화난 거죠. 너 원래 노비 아니냐? 노비 따위 감히 신이라고 칭해? 결국은 다시 노비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목효지의 말을 무시하고 불당을 짓고 나서 세종, 문종이 잇따라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종의 릉을 조성하려고 지정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또 상소를 올려요. 여기다 올리게 되면 왕을 약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12살밖에 안 된 단종의 미래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쯤 되면 아무리 노비더라도 앞에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따르지 않더라도 뭔가 좀 맞춰서 좀 조정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막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수양대군 일파가 정면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양대군 일파 중에 정인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인지는 문종의 무덤을 파야 되는데 파다 보면 물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능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지금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인지가 밀어붙여요. 정인지가 당시에 천재적인 학자였는데 그가 풍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밀어붙여요. 왜냐? 정인지는 수양대군과 사돈지간이고 수양대군의 편에 섰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수양대군 일파의 입김이 있는 거죠. 물이 나왔어? 불경스러운데. 이게 아니라 물이 나왔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있었던 게 개유정난 한 보름 전이거든요.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하게 남아있는 건 목효지를 잡아다가 처형시켜버렸어요. 목효지의 싸움을 보고 있으면 진짜 일개 천민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종묘사직을 지키고자, 특히 12살밖에 안 된 어린 국왕을 지키고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웠던 싸움. 개유정난 뒤에 수양대군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로서 풍수사 목효지가 있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관상, 사주, 풍수라는 것이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거, 혹은 생태적 관점에서 참고해야 될 상황 정도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 때는 국정을 흔들 수 있는 이념처럼 활용이 되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것들.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그냥 목효지를 애도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조선의 예민 보스, 우유부단의 끝판왕, 광해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보통 이제 광해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멋진 기억들, 특히 대동법을 실시했었고 중의배기에서 굉장히 탁월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금 예상과 다릅니다. 대동법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데 굉장히 주저했었던,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거 대동법은 광해군이 한 것이 아니라 이원익을 비롯한 혹은 김육 같은 신하들이 열심히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중의배교는 정말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실패했다. 광해군은 외치, 외교에 대해선 탁월했으나 내치, 내정에 대해선 정말 못했다. 그리고 왜 그가 쫓겨났는가를 봤었을 때 내정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었네, 거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이중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광해군이 좋냐 나쁘냐라는 단선적 이야기보다는 그의 치열했고 복잡다단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 리더란 무엇인가? 질문들에 대해서 도달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광해군은 세자 시절이 전성기였고 국왕이 됐었을 때 집권 초기 땐 굉장히 국정 운영을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타락해 갔던 국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진왜란 때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굉장히 무능했던 선조가 계속 도망다니면서 국가 전체를 내팽겨친 상태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의주까지 갔다가 만주로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만주로 들어가서 만주 일대를 다스리는 어떤 제후국왕 정도 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조선은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광해군이 분조를 끌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함경도라든지 황해도 같은 이미 점령된 지역을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장들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해주고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고 지는 과정 중에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있어서 광해군은 굉장히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공백을 메꾸면서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해냈던 거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가 중전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는 있지만 그는 왕이 될 제목이다 느꼈어요. 실제로 많은 수의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신하들이 그가 사실은 중전의 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궁의 아들 중에서도 첫째도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신하들이 그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기대에 찼던 군주였던 건 맞거든요. 이랬던 국왕인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변해가요. 너무나 급속도로 나쁘게 변해가는데 그중에 어떤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냐면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이 많았고요. 임목대비와의 갈등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스캔들의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 선조는 광해군을 미덥지 않게 봤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광해군을 감싸고 돌 때도 꽤 비판적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말년에 선조가 어린 이제 중전과 살게 되죠. 이건 뭐 중전이 먼저 죽으면 나이가 들었더라도 중전과 결혼을 꼭 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덜커도 애를 낳아요. 그게 영창대군이에요. 평소에도 선조는 중전을 통한 새로운 아들을 원하고 있었는데 선조 말년에 진짜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중전에 의해서 광해군이 완전히 제거될 위치가 된 거죠. 그 선조가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남겼던 유지를 보면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 죽은 다음에 너 영창대군 건드면 죽어 이거예요. 광해군 입장에선 이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형성될 수 있고 형성된 세력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신경증 공포증에 시달렸던 것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분명하다고 보냐면 고변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고변. 쉽게 말하면 투서가 들어오는 거죠. 탁 펼치면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아무개들이 작당을 해서 전화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변이라는 건 대부분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걸 잘 이용해서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싶거나 이런 정치 용도로 쓰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한 내용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다 그대로 믿고 수사하면 안 돼요. 근데 광해군이 보여줬던 가장 어리석기도 했고 위험했던 모습이 뭐냐면 고변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숙청하기 시작을 해요. 광해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를 굳이 따진다라면 당연히 자기의 형이었던 임해군이라든지 그리고 영창대군이 부담스러운 존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초기 때 고변을 받아들여서 임해군을 제거했다? 사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김직재 영모 사건이라든지 개축옥사라든지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고변 사건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다 문자 그대로 믿고 그에 따라서 피해 숙청을 거듭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광해군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냥 무서워하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나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광해군을 몰아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걸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변을 다 처리를 하다 보면 본인의 정보망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첩보가 들어오면 첩보를 바탕으로 진위를 가리면 이 사람의 정보 루트는 괜찮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정세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속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대로 다 쳐버리면 나중에 가면 이게 진짜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로 광해군을 몰아내려고 했었던 고변이 들어왔었을 땐 그 고변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리를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내 팔목에 묻은 피가 너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러니까 10여 년간 피해 숙청들을 계속 해나가고 지쳐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 역모를 어느 날 누가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알려졌었거든요. 당일날 대서야 비로소 이 역모를 조사해봐라. 하지만 이미 반정군은 들이닥치게 되죠. 반정군이 들이닥치게 되니까 제대로 된 대항도 못하고 기껏 해봤자 내시 2명, 등치 좋은 내시가 광해군을 업고 앞에 내시가 길을 안내하면서 궁궐을 넘어가는 것 정도 행동을 하게 되는 걸로 사실은 끝나게 되거든요. 단 한 명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내시에게 의존해서 엎혀서 도망가다가 잡혔다라는 건 그만큼 주변에 사람도 없고 국정 장악력도 떨어졌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참 되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그 유명한 폐모살제라는 거예요. 광해군의 정조가 어머니죠. 기록을 읽어보면 진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광해군을.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면 항상 쌀쌀 맞은 거 있죠. 어머니, 제가 오늘 왔습니다. 뭐 이러면 친아들은 아이들은 잘 왔네, 열심히 하시길, 이래야 되는데 왜 왔어? 나를 이렇게 골방에 가둬놓고 자식한테 가슴에 스크래치를 매일 정말 막 움푹움푹 파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광해군을 몰아냈으면 좋겠고, 영창대군이 그냥 내 아들이 왕이 못된 거 정말 너무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린 결론이 뭐냐? 영창대군을 죽이자. 그리고 임목대교를 폐비시켜서 서인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죠. 심지어 어떤 야사를 보면 영창대군을 이렇게 초가집에 막아놓고 불을 떼서 쪄 죽였다, 이런 기록들도 있죠. 이미 광해군은 자기 형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조선은 어떤 국가죠?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서인을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즉, 반정군한테 결정적인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윤리적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잔혹한 어떤 그런 고변을 바탕으로 막 정치 테러를 일으키면서 신하들을 막 공포에 떨게 하는 모습들, 폐모살제라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산군은 쫓겨난 다음에 위리안치되고 금세 죽어요. 광해군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금세 죽지 않았어요. 10여 년 이상 살았어요. 강화도로 옮겨졌다가 곳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엔 제주도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 1641년이거든요. 실제로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그리고 1641년에 죽기 전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 병자호란이 터져요. 인조가 집권하게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정말 세계의 대세를 못 읽는 가운데 결국은 후금이 청나라로 바뀌잖아요. 청나라의 황제 홍타제의 미움을 받아서 전 국토가 다 유린되는 걸 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광해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식 다 들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패배했구나, 내가 왕이었다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다라면, 이러면서 쓸쓸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전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 지도자가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지도자를 계속 탄만하면서 모두가 다 잘못된 판단을 했었을 때, 그 비극은 밀어닥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필연적인 거죠. 이 난해했던 국왕의 슬픈 종말이 난해했던 조선에 크나큰 아픔을 남지 않았나. 갑자기 막 애도하고 싶어지네요.